서울시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종교시설 예배 법회 자제 권고 등 정부 방침보다 더 강도가 높은 방역 대책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18%에 이른다고 하네요.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졌는데 코로나 국면이 그야말로 최대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을 계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3일 김지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약간은 깜짝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신임 주일 대사 인사가 있었어요. 네, 강창일 그렇습니다. 전 의원이 주일 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강 전 의원은 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죠. 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서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봐도 일본통으로 꼽히는 네네.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경색 일로인 한일 관계를 적극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교체 인사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창일 전 의원이야 사실 일본 의회 의원들하고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돈독한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일본 네트워크는 진짜 끝내준다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25일 내일 모레네요. 25일에 전국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약간 쪼개기 집회 같은 걸 했는데 이렇게 총파업 집회를 크게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1월 14일이었죠. 그때 쪼개기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많아서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취소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광주 전남의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민주노총이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겠다. 좀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은 2단계 방역 지침으로 이제 격상이 되더라도 지금 2단계에서 이제 100인 이하 집회가 허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서울시가 내일부터 또 이제 천만 시민 멈춤 기간으로 이게 선포가 돼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노총에서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정치권도 물론이고 좀 여기 각계에서 좀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집회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저녁 이낙연 대표 자가격리만 제가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네, 5번 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19일 저녁 지인 모임에서 만난 다른 참석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주장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지금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지역 사무실에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점거 농성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이낙연 대표 사무실, 그러니까 종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제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는 좀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좀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좀 법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노조 간부들이 그래서 민주당 이제 지역 사무실 곳곳을 점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박정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대표가 자가 격리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화상으로 좀 만나야겠네요.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2단계로 격상이 되고 서울시는 그것보다 더 또 좀 강하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 그러니까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뭐라고 또 했냐면 3차 대응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거다.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 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니까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편성 중인 본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오히려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좀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또 1월에 또 추경을 하는 게 좀 모양새답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이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3차 재난지원금이 좀 필요해질 거고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지금 본 예산에 추가를 하자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이고.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소득보험 같은 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예산을 앞두고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산 시기네요. 네, 이 처리 기간이 12월 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논의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할 거면은 지금 아예 그냥 본 예산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시키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약간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 이걸 좀 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난색을 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2차 재난지원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전 국민 다 주기에는 좀 너무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재정을 풀면 재정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특히 뭐 정부 기재부 입장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에 대해 민주당 뭐 일부에서도 뭐 지도부 쪽에서는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주민들, 시민들 위주로 국민들 위주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뭔가 대상을 선정해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그 재정 정책에서 약간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많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재난지원금 같은 걸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들은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게 그것 때문에 만난 건가요? 공수처 추천이.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화두라고 볼 수가 있죠. 공수처 추천위가 사실상 종료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종료하면 안 된다, 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더 만나봤자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주말 동안 성명을 내고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중재 좀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결국에는 박병석 의장이 또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동의했다. 추천이 다시 소집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뒤에 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드릴게? 이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천위가 열려서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네. 이게 시간 끌기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공수처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일 이번 주 수요일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개정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드리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이 정권의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뭐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재물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뜸 이재명 지사를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뒤라도 안심하지 말고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치지도 말라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뭐 수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되면 어떡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본인이 땅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 전직 고위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라고 언급하면서 이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이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새 SNS가 정말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쓰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완전히 그 SNS를 활용한 정치를 마녀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안에서 하나로 모아서 당론을 낸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는 건가요? 우선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여요. 보여요. TK 출신 의원들하고 PK 출신 의원들 생각이 다르고요. 또 지도부 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이 달라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당 지도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이 가덕도 신공항의 가부를 판단한 것보다 김해 신공항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백지화하게 되는 그 검증의 절차적인 문제, 검증 이후에 정부의 뭐 대응이나 입장 여기를 집중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는 정부 확정 계획안이 변경된 다음 가능한데 김해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내용과 관해서는 그 뜻이 정확히 뭔지 이걸 검증한 다음에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으로 갈 건지 아닌지 이걸 논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신공항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K 쪽 의원들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PK 쪽 지금 특별법안까지 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주 공격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좀 핵심을 비껴가서 좀 주변만 어슬렁거리는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이 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프레임이라면은 거기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 프레임 안에서 싸우게 되면은 이기기 힘들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뭐 선거라든지 정치에서의 프레임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말려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어떻게든 안 말려들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려들면 안 된다. 반대든 찬성이든 그거는 무시하고 가야지 된다라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나오는 비슷한 논리나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야당 의원들이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쓰여가지고 그냥 멸치 말리고 윤희숙 의원은 이 공항 활주로 해서 고추를 말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만큼 쓸모없는 공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네요. 마치 우리 집에 런닝머신이 빨래 넣는 걸로 쓰이는 것과 비슷한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현주 전 의원의 출판 기념 행사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당내 인사들 좀 챙기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이제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그 출판 기념회가 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19 네네. 2단계 격상 때문에.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 그 자리 못 가게 됐고 대신 이제 이현주 의원이 오늘 이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현주 의원을 두고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 지 사흘 만에 2단계 격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흘 만에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더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문가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로 2단계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1.5단계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글쎄 우리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2단계로 올린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이제 엄중하다는 얘기고요. 네. 또한 이게 2단계로 올린 게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실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적인 그런 동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단계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뭐 간성주점이나 뭐 포차 그런 부분들 또한 클럽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 제한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또한 대표적인 부분들은 지난번 2.5단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일반적인 식당들이 9시까지는 이제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9시 이후부터는 배달이라든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고요. 네. 카페들은 예전에 프랜차이즈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카페들이 이제 테이크아웃만 네네. 또는 이제 배달만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내일부터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 수도권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 수도권에서의 발병 양상은 바로 이제 전국 단위의 그런 발병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서울하고 경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국 단위의 2단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제는 좀 많이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도 이번 주 내로 확진자 숫자가 400명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벌써 한 300명대 되고 뭐 그때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가라앉질 않네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의 뭐 활성도라든지 생존 능력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더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유행 때도 그때 강마가 길어지면서 실내 활동 많아지면서 지역사 유행이 좀 많아졌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겨울은 사실은 이제 비가 오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추우니까 아예 실내 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그런 확산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10월에 이제 저희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단계를 낮췄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이나 각 현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강화가 돼야 간신히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이미 돌아가 버렸고 정부 차원에서 경제 회복에 또 방점을 또 찍어야 되는 그런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와 더불어서 그런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결국엔 계절적 요인
이거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경제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정부가 단계를 완화를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많이 지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CDC에서는 미국 연방질병통제센터죠. 거기서는 무증상 상태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상은 없는데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미 걸리고 끝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비율이 70%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은 뭐 사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확진될 당시에 무증상인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어디서 집단 발병되면 전수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진 시에 무증상 감염으로 진단되는 사람들이 많게는 30-40%까지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이러스 배출량은 무증상 감염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증상이 시작되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이제 뭐 같이 일하는 그런 뭐 사람들 이런 네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본인도 모르게 전파를 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을 때 어떤 집단 발병이 시작되는 확진자 한 명이 나왔을 때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 무증상기부터 감염시킨 수십 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2차 유행 때도 이렇게 단계를 격상시키고서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일단은 지금 상황이 1, 2차 유행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유행은 적어도 어떤 특정 집단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만 잘 잡아도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금방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지금은 지역사회에 아주 만연돼 있는 감염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2주 내에 정말 잡힐 수 있을까조차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차 때는 신천지 교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2차 때는 또 이제 집회 나가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국한됐다. 뭐 그 타겟이 좀 국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 재유행하고 이러면은 항상 얘기가 나온 게 확진도 확진이지만 병상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300-400명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더 늘지 않고 300-400명 단위로 열흘에서 20일 정도만 가더라도 병상 부족 상황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서 뭐 이번 주 안에 600명, 700명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번 주말부터도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거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어차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행 자체를 꺾어야 일단은 병상이나 이런 것들 부족하지 않고 간신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행 자체를 꺾어야 된다. 예. 네. 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조절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화이자에서 FDA에 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의료진부터 먼저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의료진이랑 그다음에 사회 필수 요원들부터 시작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초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면 내년 5월쯤엔 집단 면역이 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백신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안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연구 단계라는 게 3단계에서 많아야 한 6만 명, 적으면 3-4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주요한 부작용들은 한번 걸러지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희귀하게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안 잡힐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초기에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뭐 방역 요원들이 접종을 하다 보면 그 인원도 이제 꽤 많은 인원들이 접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량 접종이 되다 보면 이제 좀 희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는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도 접종이 시작될 거니까 미국의 접종 상황을 보게 되면 안전한지 여부는 어느 정도 한두 달만 지나도 확인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직접 생산한 게 아니니까 조금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돼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외국의 접종 추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접종 시기를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당길 수 있는 당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 인구 정도가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감염 전문가들이 그 전 국민의 60% 정도가 이제 면역을 가지면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꺾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만약에 90%면 적어도 60%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천만 명 넘게 맞아야 되고요.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4천만 명 넘게 접종을 해야지 그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에 늘릴 건지 아닐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2번 맞아야 된다면서요?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으로 네.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으로 될 만한 백신도 2번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연구를 다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백신은 2번 맞아야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올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3천만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 명분이니까 2번 맞으려면은 그러면은 1,500만 명이 맞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3천만 명분이면 2번 맞는 것까지 감안한 거니까 이게 3천만 명, 6천만 도즈라고 또 6천만 회를 준비해서 3천만 명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뭐 다른 국가 EU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선구매를 한다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제약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연합체 같은 걸 통해서 구한다라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일단 그 전 세계 연합체는 이제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WHO하고 뭐 세피, 가비 뭐 이런 백신 선도하는 그 그룹들과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네. 여기는 전 세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적어도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구의 20%에 대한 부분으로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리나라 20%인 1,000만 명 정도는 준비가 된 거고요. 네. 나머지 2천만 명분은 개별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우리나라 백신 회사에서 이제 먼저 만들어진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부 구매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수입을 해서 구입할 거여서 이미 대부분의 백신 회사들하고는 접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백신으로 가져가겠다. 뭐 여러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고를 수가 있나요? 코백스 스페셜리티는 일단은 이제 공공 형태로 개발된 백신들이 주로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품목이 될지는 백신의 효과라든지 안전성과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WHO에서 결정을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런 결정 사항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것 같고요. 국가마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이제 뭐 자유롭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적으로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뭐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백신 뭐 예를 들어 시노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을 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안에 후보로 되는 백신들이 중국 백신들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임상이 어차피 3단계를 공식으로 마친 백신이 없기는 없고 있는 것도 지금 그 주요 정보들이 공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주된 부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가장 주된 공공 백신 형태로 공급이 될 거고요. 일부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부분들도 이쪽 그룹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 그룹에다가. 그래서 여러 백신 회사들이 연관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느 백신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를 모아보는 클릭 한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빨리들 유튜브로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루즈도 못 바르고 왔는데 큰일이네요.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럼 더 들어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저도 이거 보고 네. 우리가 그런 표정. 막 약간 이런 뭐지? 막. 네, 20대 커플이 모텔에서 거주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대마를 키워갖고 아닙니다. 모텔 아니고 모델. 모델. 네. 모델. 네, 나는 모델 잘못 커플. 봤거든요. 모델 커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잘못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운 20대 모델 커플이 모델 커플이었구나. 경찰에 검거된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집에서 키워? 근데 사진 한 장을 골랐는데 또 예쁘게도 재배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취미로 한 건가요? 알고 재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박.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피우기까지 했는데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의 모델 A씨와 28살의 모델 B씨 그리고 이들의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요. 네. 지난해부터 최근 검거 전까지 서울 소재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말려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동료 모델 지인 3명을 집으로 불러서 같이 대마를 피운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외국 여행을 하면서 대마를 접하게 됐고 재배 방법은 인터넷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냄새가 나니까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 봐 집 바깥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하려는 노력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경찰이 이들 집을 수사해 보니까 보관 중이던 대마 170g도 있었습니다. 압수했죠.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되게 신기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신고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세한 그런 과정은 네네. 안 밝혀졌는데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5명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요새 이게 이제 좀 다양하게 아주 쉽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약 종류도 심각한데 대마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재배 방법도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판매도 요즘에는 SNS 와 같은 이런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믿을 만한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마약 공급처와 구매자가 특정되는 방식이었다면은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마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SNS도 그렇고 뭐 카페도 그렇고요. 그냥 뭐 이 마약을 칭하는 은어들 살짝만 검색을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죠. 또 검색해 보시니까 또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검거하는 거는 쉽지 않아지죠. 왜냐하면 대부분 해외 서버를 둔 메신저를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마약 판매 글을 관찰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전국에 단 1명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 해외에서 대마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마약 유통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해외를 다녀온 젊은 세대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서 큰 거부감 없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보이면 이에 맞는 대안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맞아요. 네. 마약 청정국에다 얘기했었는데 그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자, 그리고 이런 끔찍한 진돗개를 입양하고 그걸 1시간 만에 도살해서 먹은 거예요? 네. 진짜. 이 사건은 올해 5월로 이제 좀 가봐야 돼요.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진 건데요. 당시 이제 이 글을 올렸던 이유는 더는 피해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서였습니다.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도살해서 잡아먹지 않을 거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라는 말을 굳이 하고 약속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를 해서 도살을 한 건데요. 이미 이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친구한테 10만 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고 입양해서 키울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도살을 해서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가 된 건데
이제 그 도살장 업주는 12만 원을 건네받고 도살을 했는데 도살할 당시에 주변에 이제 여러 또 개들이 그걸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 판결을 보면은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송재윤 판사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네. 도살한 도살장 업주가 있고 또 함께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또 이 그 입양해온 A 씨는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범행 수법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A 씨를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도살 안 하고 키우겠다. 보통 그런 말 하고 입양 안 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 그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한데요. 들었을 때부터 너무 속상하네요. 자, 이제 아동학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네. 경찰이 지난주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부모를 선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죠? 한 엄마 A 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어요. 네. 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니까 한 외부인이 A 씨의 집을 방문을 한 건데 방 안의 모습을 보니까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어린 아들이 있었던 거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거라는 판단 하에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단은 응급조치로 모자를 분리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A씨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그 사정을 고려한 경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둔 건 사실이지만 A씨, 엄마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려 했다는 점이 참작된 걸로 보입니다. 더 들여다보면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고 홀로 어린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서 집과 아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학대, 신체적 학대는 없었고요. 또 먹이고 입히는 양육 활동은 충실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B군도 엄마에게 불만이 없고 떨어지기 싫다고 의견을 표명했고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서 일단 B군을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A씨, 엄마 A씨를 보면은 아들과의 이 분리 결정이 나자마자 집을 바로 치웠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반성과 개선 의지를 표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약간은 좀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앞으로 이제 과정이 좀 남겨져 네네.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좀 많이 힘들다는 걸 경찰도 좀 감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는 형사사건으로 이제 다뤄져서 처벌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정이 해체되고 또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건마다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클릭 한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숫자부터 알아봐야죠.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1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긍정평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2.7%,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를 기록했습니다. 긍부정 격차가 10.3%포인트 차로 5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있고요. 긍부정 평가 차이가 8월 2주차 조사 이후 최대 폭입니다. 당시에 부동산 논란이 본격화됐고 또 부산시장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3개월여 만에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추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또 그 악재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가령
뭐 부동산 네네. 관련해서 호텔 뭐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전월세 호텔 개조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덕도 관련돼서는 이제 여당이 유리한 뭐 또 측면도 있었지만 네네. 그 부분도 또 TK 지역에서는 또 여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2.1%로 0.7%포인트 빠졌고요. 네. 국민의힘이 30.0%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올라서 양당 격차가 2.1%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인데요. 이게 지난 10월 2주차 라임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화됐던 그 시기 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부동산 논란 때문에 서울에서 좀 빠졌고 또 부산, 울산, 경남 또 인천, 경기 이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여성층에서 빠졌고 60대, 50대에서 빠졌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서 소폭 올랐고 다만 서울에서는 같이 민주당처럼 빠졌고요. 또 인천, 경기에서 오르고 여성에서 오르고 또 70대 이상, 뭐 20대 이런 계층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이제 부정평가가 높았었거든요. 요번에 보니까는 요번에는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포인트로 부정이 높았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거의 같거나 뭐 이런 것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서울에서 38.6%, 부정평가가 58.5%,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보통 한 4대5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벌어진 상태인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를 조금 부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 지지율은 아까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사실 좀 낮은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부정평가하는 58.5%의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지금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역시 국민의힘이 첫 번째는 차기 잠룡이 유력한 주자가 없고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일단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도 책 북콘서트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사실상 선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금씩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그 지지세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비토층이 모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3.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가장 큰 태풍의 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종찬 소장은?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 거네요. 다 됐네. 그렇죠. 근데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구도는 뭐 특별하게 구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지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서울의 경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죠.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두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겠죠. 또 부산의 경우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떠오른 가덕도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후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서울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대 거의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후반이냐? 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다 못 가져가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것은 이것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가 공천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 부정평가,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다 가져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 대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은 현실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손에 잡혀야 되는데 단 뭐 몇 개월 안에 100만 호가 공급된다.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선거가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할 텐데 과연 어떤 후보라 이 부동산 이슈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부산의 경우에는 가덕도인데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선점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부산이 이 보수 정당의 텃밭인데 얼마만큼 가덕도를 현실화시키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이슈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또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내느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가덕도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부산은 가덕도, 서울은 부동산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되게 이제 대통령 임기 이제 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선거 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뭐 동의하시는 분은 이제 야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로 이제 요약되는 것이고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혼란이 아니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로 이제 맞부딪히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선거 구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권 심판 정서가 높아지는 것은 매 정권마다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 등에서 야권이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의 소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이 후보가 과연 그 정권 심판론 기류를 모아낼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비호감 정서가 있는 어떤 인물,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인물, 하자가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비호감도가 적은 그런 인물을 과연 대중성이 있으면서 내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기류들이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당이 인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가 야당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고 반면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정 안정론을 위해서 여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수세적 프레임이 아니라 여당에서 오히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덕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공세적인 선거 프레임을 여당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부산은 당연히 야당이 유리하고 절대적으로 서울은 뭐 여당이 좀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메커니즘을 봤을 때 오히려 여당에서는 네. 부산이 뭔가 공세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네. 예측은 힘들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네. 경쟁력이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보세요? 여당하고 야당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들이 좀 나오고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네.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네. 장관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유리한 환경을 지닌 건 틀림없어 보여요. 네네. 과거에 어쨌든 사법 개혁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경제부처에 있다 보니까 경제를 좀 장착을 한 거죠. 하나의 무기를. 그런 다음에 젠더 이슈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 후보이면 그 공세를 좀 무디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성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여권에 좀 앞서 있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대선 주자급도 있고 중진 주자급들도 있고 신인급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급 선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대중적 지명도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에서 아무래도 후보를 뽑아내는 것이 저는 야당으로서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면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런 이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들은 대선 하겠다고 관심 없다고 하지만 저는 좀 나중에라도 다시 재론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대표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다들 관심이 있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그 중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 듯 보이고 대권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이는데 실제 경선이 이제 룰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1차는
20% 민심 여론조사를 네, 하고 이제 본선은 80% 여론조사, 20% 이제 당심. 근데 사실상 뭐 이 정도면 인지도가 높은 거물급들이 유리하죠.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좀 불리한 경선 룰인데 일단 경선 룰이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뉴스 보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선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은 지금 몸을 낮추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등이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그때 가면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그 속내가 지금 이분들은 대권으로 지금 이제 가는 쪽을 원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임무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지금부터 움직이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퇴짜 맞을까 봐. 퇴짜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심도 본선에서는 2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듯 보이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먼저 발표된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이 포함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네네. 포함이 안 됐다가 또 오늘 발표된 공표 이제 보도 금지가 됐는데 이 조사에서는 또 오세훈 전 시장이 빠져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본 결과 두 분 다 출마 의지가 없진 않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한번 나중에 저희 일요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의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가 있죠. 왜? 경선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당원의 비율보다는 경선 기준으로 국민의 비율을 더 많이 포함하겠다,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야권이든 결국 이기는 후보입니다. 왜 이게 이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서울 선거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느닷없는 후보를 신예를 이렇게 내세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권 내에서는 박영선 장관 아니면 또 다른 누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쟁력이 이제 몇 차례 조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 전 시장이 아니라면 또 이길 가능성이 점쳐지는 또 누군가 이렇게 이제 좁아지겠죠. 한 3-4명 정도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걸 겁니다. 결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진영 간 대결 구도인데 결국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중도층이 결국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정교하게 또 자극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좁혀진 후보 중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도층에 맛있게 잘 구성하는 후보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 피해갈 줄 알았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아니 뭐 배 소장. 어쩐지 부동산 관련된 컬럼을 자꾸 쓰더라. 그랬어요? 그래 네. 비처가 있었구나. 지금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는 뭐 참신한 인물 찾고 있다, 내세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정권 후반에 실시된 선거 특성상 그다음에 경선 룰이 후보를 규정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한다고 하면은 신인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신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이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는 늘 나와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뭐 들어가고 있고 3위 아니면 뭐 예전에 뭐 1위를 했었던 조사도 있었고요. 어쨌든 선두주자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 문재인 대통령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대세로 굳혀질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저는 지난번 한길리서치 6자 구도 조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 1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윈지코리아 조사에서 1대1 구도 그러니까 6자 구도일 때와 1대1 구도일 때는 아무튼 강세를 보였는데 공통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서 빠져 있었다. 국민의힘에는 큰 충격발을 줬던 두 번의 조사였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네. 유승민, 오세훈, 또 원희룡 등의 우리 잠룡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우리 당내 인물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리 당에도 인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사 때문에 바뀌었다고 네네. 보고요. 향후에 오늘 이제 이현주 의원의 출사표를 던진 부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맞아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덕담을 이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스탠스는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보다는 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 계속적인 공세가 추미애 장관 혹은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지율 당분간은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올 수 있느냐 여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 구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서울시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하면 또 우리 배종찬 윤 총장 지지 구도 전파자인가요? 구도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자체 발광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이냐, 이건 다분히 반사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자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또 세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윤 총장이 그럼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걸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뭐 자기가 견인하고 있는 지지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그럼 영남권에서는 윤 총장을 윤 총장이 대통령감으로 괜찮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대통령 후보는 세 가지입니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지금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고 윤 총장이 계속 이 때리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소속되어 있는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그런 면을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충돌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자극받는 보수층에서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간다기보다는 일정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 장관과의 이제 이른바 추윤 충돌이 끝나는 지점 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행보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결과나 7월 윤 총장의 임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윤 총장이 내가 대선 나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이 반사의 이익 성격이 강해 보여요. 근데 그게 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세대 뭐 이런 기반이 아니라 그거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골고루란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서는 이 골고루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딱 기반이 있어야지 그게 유리한 거예요? 확장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만약에 이제 고르게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역도 얹혀지고 뭐 세대도 얹혀진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또 아까 이제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세대가 그 특성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확장이 불가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기반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확장 여부가 가능한 기반인지 고르게 받는 것이든 어느 특정 지역의 기반이든 확장성 여부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수 성향층에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보수의 유일한 후보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1대1 가상 대결에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한 어떤 조사들 보면은 그럼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보수층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이분이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출마할지 출마하는 정치인으로 되는 게 또 맞는지 뭐 이런 데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 또 보수 정당으로 올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보수 성향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선거에 나왔을 때 이 보수층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왼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정리가 좀
매끄럽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두 사실은 이제 사법 처리하는데 그렇죠.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논란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만약에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꼭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뭐 새로운 세력을 만들 것이다라고 한 전망도 있는데 뭐 지금 끝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 코너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1년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 시간에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먼저. 벌써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이제 앞으로 가리는데 유튜브가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좀 밝혀질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아쉽고요. 우리 또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 3명을 초대해 주신 방송은 이 방송밖에 없어서 되게 또 모여서 앞뒤 전후로 방송 전후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박사님 또 못 뵈서 너무 아쉽고 따로 만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배용찬 소장님.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항상 이번인가 함께였는데 가슴이 많이 무너지고 왜 이런 순간이 와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만은 방송 끝나고 한 시간 울겠습니다. 전혀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던 것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네. 김 박사님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희영 센터장님. 네, 뭐 그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기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분. 박수 한번 치죠. 왜 이래? 네, 세 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여론조사 성직을 전달을 하면서 그냥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뭘까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우리 세 분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1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한 자칭타칭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 여론도사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요. 네, 벌써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20일에서 21일 미국 전역에서 200만 4,200여 명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20일에 100만 9천여 명, 21일에 98만 4천여 명, 그래서 한 20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3월 이래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떠났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수감사절에 여행 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20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만 19만 5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는데 이 상당수의 미국인이 그냥 여행 경보를 무시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메리칸 항공이 이용객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추수감사절 주간의 비행편을 평소보다도 15%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미국 쪽을 보면 사람들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공항이 여러 곳 있다는 걸 아마 사진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붐비는 공항을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걱정된다.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까지 환자가 계속 급증하면 우리는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 그래도 많이들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이니까요. 그들한테는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땡스기빙이 가장 큰 명절이라 갖고 근데 참 저도 그쯤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딜 간다든지 미국에 있는 사촌 오빠 간다든지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많아서
참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내각 인선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해도 나는 간다. 그래서 지금 24일에 첫 번째 내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제 누가 발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로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금 국무장관에 내정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일기 때 외교안보부문 연설문 작성가로 백악관에 입성을 했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지금 이번 캠프에서도 뭐 많은 외교 자문 역할을 맡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원칙을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라는 안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지명이 됐어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에 참여했고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언론들은 흑인 여성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내정됐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 결정이 내각을 다양하게 구성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캠페인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히 국무부 장관 아니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외교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도 뭔가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안보보좌관을 뭐 갔네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가긴 했는데 왜냐면은 그 수잔 라이스 예전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수잔 라이스를 국무부 장관을 시키고 그리고 토니 블링컨을 국가안보보좌관을 시키지 않겠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잔 라이스가 공화당 사람들한테 워낙 인기가 없어서 청문회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돌리고 토니 블링컨을 그리고 이제 제이크 설리번이 안보보좌관으로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토니 블링컨은 집안이 외교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외교관이었고 삼촌도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어릴 때 약간 이제 외국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프랑스 말을 되게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외교관 집안이다 보니까 이 외교적인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프로토콜 좀 중요시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진 찍고 같이 막 이벤트성으로 만나고 이런 거는 아주 싫어하는. 그렇겠죠. 단계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두 가지 트랙이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함에 있어서 글쎄 뭐 한꺼번에 갑자기 뭘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근데 그 말이는 즉슨 조금 해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는데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1월 20일이에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일단 취임식 규모를 상당히 좀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바이든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20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전의 취임식과 다르게 취임식에 오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지켜야 되고 바이든 당선인과 접촉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앉아야 되는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성사될지 말지가 불투명 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니 베러 신임 대법관의 백악관 선서 공개 행사에도 같은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장 측에서 내년 대통령 취임 선서식 참여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
취임식이 끝나면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과 오찬을 갖기도 하고 취임식 일정의 그 절정이 백악관 무도회잖아요. 그래서 다 그 대통령 부부가 춤을 추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참석 인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취임식이 열리는 날은 그 백악관 앞을 가로지르는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에 100만 명 정도 인파가 정말 꽉 들어차서 모였는데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석 인원이 한 20만 명 이하로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올 건가? 지금 여기에 쏠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고문들은 아마도 안 올 거다. 여기에 지금 중점을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온다면 수세기 만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패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승복 연설도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죠. 네, 거의 이제 관례적으로 다 하는데 네. 예전에 포드 대통령이 그 자기가 하기가 조금 너무 힘이 들어서 부인을 대신시킨 적이 있어요. 베티 포드 여사를. 근데 승복 연설도 안 하고 백악관 뭐 취임식에도 참석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기록은 세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G20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네, 새벽에 맞아요. 하는데 살만 사우디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데 계속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 밑을 보고 있잖아요. 트윗을 올리면서 대선 불복 사기 뭐 이런 거 올리더라고. 계속 왜 아래를 쳐다보나 했는데 그 시간에 트윗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승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죠. 조슈아 웡 그리고 아그네스 차오 이반램 홍콩 데모시스토당의 멤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오늘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고 수감이 됐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콩 웨스트 카오룽 치안법원이 이제 오늘 공판을 위해서 이 세 명이 출석을 했거든요. 네. 구류 처분을 내리고 다음 달 2일에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작년 6월 21일에 완차이 지역에서 경찰 본부를 에워싸고 이제 불법 이제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콩 당국이 규정 내리기로는 대규모 불법 시위라고 규정을 내렸잖아요. 여기에 조직하고 가담하고 선동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출석하기에 앞서서 뭐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면서 법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 어차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니까 감옥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런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슈아 웡은 당국은 내가 감옥에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투옥도 피선거권 박탈도 어떤 다른 독단적인 권력도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그네스 차오가 수감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조슈아 웡은 예전에 수감이 잠깐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SNS에 미리 글을 올렸는데요. 감옥에 가는 게 조금은 두렵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깨에 진 짐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글을 남기고 지금 수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되면은 사실 그 미국이나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인터뷰에서는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탄압, 중국의 인권 탄압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진 않겠죠? 바이든 당선인에게 희망을 좀 걸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처리 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주권 국가다 였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등 한일 관계 속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국제법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오염수 방류 결정이 불가피하다. 또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뭐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죠. 뭐 일본의 그 입장을 뭐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사실 뭐 일본이 그동안 뭐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냥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확정 단계에서 그냥 한국이 특히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네네. 한국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오프닝에서 제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센터장님께서 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때도 그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이제 주권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정보도 공개하고 우리 연락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주권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권 국가란 단어가 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강경화 장관께서 그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또 그것을 활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하튼 주권 국가란 표현 자체는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또 잘못된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라는 거는 주권 국가니까 일본이 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책임을 더 져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류 자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방류를 통해 가지고 뭐 주변국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양 환경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방류한 데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국가가 결정을 해서 국가의 의지로 했으니까 그 의지에 따른 어떤 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특별히 또 이제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해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오염이 미미하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것은 오염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일본의 이제 통제 하에 있는 행동인데 그 네. 행동이 다른 국가 아니면은 뭐 공해라든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그럼 어떤 걸 결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 예, 결과라는 것은 네. 만약에 이제 그 실제 오염수를 방류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실제 그 어떤 손해로 입증이 된다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당장은 이제 방류를 중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방류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어떤 배상 책임을 갖다가 문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해를 그럼 입증하는 거는 피해를 입은 국가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불안한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그 점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요. 일본이 이렇게 이제 그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대사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과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이 자꾸 있는데 네.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 이제 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딱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유엔 해양법 협약 190조 2항 위반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기범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국제법 전문가가 아닌데. 네. 지금부터라도 외워야죠. 유엔 그렇군요. 해양법 협약 194조 2항 위반이 되는데요. 네네. 그 194조 2항이 제가 말씀드린 계속 그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그 통제하에 있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국가나
뭐 다른 국가의 환경에 이제 그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된다면은 네.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국제법상 이런 이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어요. 사전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네. 환경이라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물질은 이게 분명히 오염이 된다. 손해가 난다라고 그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방출을 한다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환경 보호를 갖다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굉장히 확립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정확히 어떤 조항 위반이냐라고 물어보면 유엔 해양법 협약 190조 2항 그리고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뭐 사전주의적 원칙 접근 위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이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궁색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사전주의적 접근이다, 사전주의적 예. 원칙 접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예, 아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가서 한번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본이 그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할까요? 뭐 기자들이 가서 뭐 기자분들이 기자회견 할 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하고 딱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요, 네. 그 지금 뭐 법적으로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한번 가볼 수는 있어요. 그 가처분이라고 그러죠. 보통 잠정 조치를 요청하는 건데 그 잠정 조치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방류를 중지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정 조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은 중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국이 좀 입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거를 좀 쌓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거가 쌓인다면은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특별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신호를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실 뭐 자료라든지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일본이 해양수가는 방류를 했을 때 이런 피해가 있더라라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법적인 준비를 갖다가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뭐 2년 뒤에 가서 갑자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갔는데 그때 준비 없이 가게 되면은 오히려 잠정 조치가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만 괜히 좀 면이 안 서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메시지를 일본한테 던지고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는 거를 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압박 효과가 또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게 굉장히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뭐 연구 결과를 갖다가 내놓는다라던가요. 아니면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국제재판소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든가 이 정도의 신호는 우리가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것. 스가 총리는 한국에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일본이 그럼 얘기하고 있는 국제법적인 요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 총리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조금 약간 그 대화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조금 뭐랄까요? 조금 굉장히 전망을 좀 밝게 보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진 않아요. 스가 총리의 말은 그대로
이겁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니까 한국이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굉장히 그 완곡하고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좀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표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요점은 이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65년에 청구권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근데 여기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제 단순한 논리를 갖다가 일본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많이 이제 조금 이게 얼핏 들으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청구권 협정은 뭔가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죠. 근데 청구권 협정은 쉽게 말해서 뭐 미지급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 월급 이런 것은 해결이 됐지만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같은 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겁니다. 월급 같은 거, 임금은 해결됐지만은 정신적 손해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위자료를 줘라.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소송 같은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그런 월급을 못 받았던 문제랑 정신적 손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사실 국제법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냥 단순하게 한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해서 판결을 내놨으니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와 봐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은 논리가 오히려 없는 겁니다. 한국은 무조건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해결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 요즘에 대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의 이 전제를 갖다가 약간 오해하거나 전제를 굉장히 부드럽게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법적으로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한국이 좀 더 이거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기범 박사님을 데려다 쓰면 되니까요. 예, 사실 오늘 또 우리 주일 대사가 새롭게 내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새로 내정된 주일 대사의 발언 같은 거 오늘 이제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정치가 이제 법보다 위라던가 아니면 뭐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는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제쳐놓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국제법적 논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사실 우리가 더 우위에서 정치적 선택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법보다 위라기보다는 정치가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그 논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위반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위반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논리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범 센터장님도 참 1년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무리 인사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국제법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김지훈 박사님이 잘 진행해 주셨고 또 제작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저희의 지식 수준을 훨씬 더 한층 더 높여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